안녕하세요. 저는 40 초반의 공무원입니다. 사연을 보내보는 건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네요. 그래도 얼마 전 장인어른이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결혼 후 살다 보니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결혼하고 제가 보고 겪은 처가댁 이야기가 주제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옛말에 의의가 없는 부부는 맞지 않는 신발과 같다는 말이 있죠. 제가 결혼하고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보고 겪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사이가 꼭 맞지 않는 신발과도 같았어요. 부부가 오랜 세월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혼할 때 그 가족도 잘 봐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한 번에 전부 다 알 수 있겠어요?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구김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책임감도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저한테 아내를 소개해 줬던 지인은 아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는 부모 팔자, 자식은 자식 팔자대로 사는 거잖아요.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아내를 보면서 저 여자와 결혼하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늦은 나이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일로 한창 바쁠 때는 계속 야근하며 바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아내는 늘 저를 먼저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데이트도 잘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내는 도시락을 만들어 와서 같이 저녁 먹자며 즐거운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고 있을까봐 내가 솜씨 좀 발휘해봤어. 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건데 잘 챙겨 먹고 일해야지. 아유, 대충 먹어도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잘 먹어야 일도 열심히 잘하지. 천천히 많이 먹어. 아내는 이렇게 세심하게 절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처가댁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쉬는 날 가끔 와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상하고 다정한 아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꿈꾸게 됐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셔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이 컸습니다. 연애 2년 차쯤 됐을 때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자연스레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부모님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펜션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떨리는 날이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때만큼이나 떨리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아내와 펜션에 도착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하는 저에게 장모님과 처제는 웃으며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장인어른께서는 제 손을 잡으며 반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사위 보여준다고 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얼른 와서 밥부터 먹어요. 저를 너무나 보고 싶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오시는 장인어른은 걸음이 조금 불편해 보이셨어요. 나중에 듣게 된 사실은 장인어른께서 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지면서 절름발이로 살게 된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처음 뵙게 된 장인어른의 첫인상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만큼이나 좋았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거실로 가보니 장모님은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채로 저에게 말하시더군요. 사위 올 때는 씨암탉 잡는 거라고 하도 그래서 내가 닭은 못 잡고 시장에서 사다 만들어 봤어요. 입에 맞을까 모르겠네. 장모님, 상다리가 부러지겠어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데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밥상을 보며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옆에서 맛있게 먹으라며 말씀하셨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편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자꾸 저를 챙겨주시려고 해서 저도 정말 잘하고 싶었고요. 저녁을 다 먹고 장인어른과 거실에 있었는데 장인어른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딸이 자네 칭찬을 하도 많이 하길래 누군가 궁금했는데 듬직하니 보기가 좋네.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큰딸이 고생이 많았어. 자네가 앞으로 잘 좀 해줘. 네, 걱정 안 하시게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게 아내를 잘 부탁한다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장인어른께 펜션의 꾸준 일을 맡겨달라며 큰 소리를 치며 말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됐고 장인어른은 아침부터 펜션 주변을 정돈하고 계셨어요. 저는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 조용히 일어나서 장인어른께 달려갔죠. 장인어른은 불편한 다리로도 능숙하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장갑을 끼고 잡초를 뽑고 있는데 장인어른께서 저를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뭐하러 나왔어? 주말인데 푹 자야지. 이런 건 저 시켜주세요. 이런 거 도와드리려고 온 거예요. 저는 장인어른께 웃으면서 말했고 장인어른은 제 말에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잡초 뽑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쩔쩔 매는 저와 달리 장인어른은 능숙하게 일을 척척 해내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장인어른 일하시는데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장인어른은 불편한 다리로도 펜션 일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아내가 장인어른을 닮았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처제와 장모님은 펜션 일에는 달가워하지 않아 보였거든요. 아침부터 장인어른과 잡초 정리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늦잠을 자고 일어난 처제가 하품하고 나오면서 장인어른께 말하더군요. 아빠는 왜 아침부터 일하고 있어? 어차피 오늘 손님도 없는데. 손님 없으면 안 해? 매일매일 관리를 잘 해놔야 갑자기 손님이 와도 장사를 하지. 장인어른은 처제에게 다그치듯 말했고 처제는 그 소리를 듣고는 궁시렁거리며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장인어른은 제게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여기서 일 도와주면서 있겠다더니 돕기는 뭘 도와. 자기 밥벌이만 겨우 해도 다행이겠네. 자식은 다 커도 끝이 없어. 저는 장인어른의 말에 어색하게 웃었어요. 처제는 이혼 후 펜션 일을 돕겠다고 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에도 전 종종 장인어른을 뵙고 일도 도와드리며 왕래를 하고 지냈어요. 왜냐하면 펜션에 관한 일은 장인어른이 혼자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장모님도 펜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가끔 친구들과 펜션에 모여서 노는 일에만 바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장인어른을 도우며 부쩍 친해질 수 있었어요. 이런 저를 보며 아내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말하더군요. 오빠가 우리 집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시댁에 내가 잘할게. 우리 아빠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가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 생긴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셔. 다행이다. 나도 장인어른 아버지 같고 참 좋아. 내가 좋아서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와 아내는 2년간의 연애를 끝내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비록 대출이 70%였지만 서울에 아파트 얻어서 소박하게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는 저희 가족들이랑도 너무 잘 지냈어요. 한 번은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해서 즐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며느리랑 저녁 먹었는데 어찌나 잘 먹었는지 괜히 나 신경 쓰느라 피곤한 건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어머니 모시고 다녀오겠다고 한 거예요. 다른 집은 며느리 눈치 본다는데 난 말년에 복덩이가 생겨서 아주 신이 다 나네. 아내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제 동생까지도 자기 동생처럼 챙겼어요.
그렇게 결혼 1년 차가 됐을 때 저희에게는 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쁘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가장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내 임신 소식에 저희 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셨고, 물론 처가댁에서도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해서 기쁜 와중에 장모님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내와 처제가 단순히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만 생각했어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도 성향이 완전히 다른 형제들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저희 아내와 처제였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장인어른은 소고기를 사주겠다며 저희 부부를 따로 부르셨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그날 사단이 나고 만 겁니다. 아내와 같이 펜션으로 들어갔는데 주방이 소란스럽길래 가보니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싸우고 계셨어요. 장인어른은 아내한테 좋은 고기를 먹여주고 싶어서 비싼 고기를 잔뜩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장모님은 쏘아붙이듯 말하셨어요. 아니 그냥 나가서 먹지 뭐하러 집에서 해먹어 구질구질하게.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걸로만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당신 보고 하래? 내가 한다잖아. 쩔른바리가 누굴 챙겨. 당신 큰딸은 알아서 둬도 잘 챙겨 먹고 다니는구만. 제 귀로 듣고도 놀라울 정도로 장모님은 장인어른을 앞에 두고 면전에 대고 심한 말을 하고 계셨어요. 아내도 놀랐는지 주방으로 가서 장인어른 편을 들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죠. 원래 여자들은 임신했을 때 친정에서 편히 쉰다고 하죠. 제 아내는 친정에만 가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분주히 움직이면서 돕기 바빴어요. 저는 장모님의 낯선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죠. 그렇게 겨우 장인어른이 사오신 소고기를 구워 먹을 자리를 준비하고 밥 먹을 준비를 했어요.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장인어른께서 입고 있는 옷을 뒤늦게 발견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생신 선물로 드린 옷을 입고 계신 걸 보게 됐어요. 저는 장인어른에게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티셔츠 너무 잘 어울리세요. 사이즈는 괜찮으세요? 사위가 눈썰미가 어찌나 좋은지 사이즈도 딱이야. 옷이 날개야 옷이. 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제가 알아보자 장인어른은 신이 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분위기가 조금 풀어지나 싶었는데 장모님이 대뜸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옷이 날개는 무슨. 바지 제대로 못 입으면 티라도 잘 맞아야지. 같이 다니기 창피해서 못 다니겠구만. 사위도 있는 자리에서 장모님이 할 소린가요? 아내는 장모님의 말에 표정이 굳어졌고 장모님께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말 좀 조심해. 사위도 있는데 왜 그래? 아내가 장모님께 쏘아붙이듯 말하자 장모님은 궁시렁거리며 말을 돌렸어요. 그런데 모전 여전이라고 처제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장모님을 쏙 빼다 박은 듯 했습니다. 장모님이 장인어른께 모질게 대하니 처제도 똑같이 장인어른을 무시하는 태도로 말했어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무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제는 밥을 먹다 말고 장인어른을 보며 말했어요. 좋은 고기 사온다길래 기대했더니 질기기만 하고 느끼하고 맛도 없네. 어디서 쩔른발이 된 소 잡아서 도축해온 고기 아니야? 병 걸린 소 잡았나 봐. 밭대가리도 없어.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먹던 숟가락도 내려놓고 처제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너 먹으라고 사온 거 아니니까 방으로 올라가던지 밖으로 나가. 애초에 아빠가 나 먹으라고 사오신 거야. 나만 맛있게 잘 먹으면 되니까 넌 그만 먹어. 아내는 애써 화를 누르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처제는 숟가락을 던지더니 2층으로 올라갔고 장모님도 장인어른을 흘겨보다 처제를 달래주러 간다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고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못나서 자네랑 우리 큰딸한테 이렇게 못난 모습만 보였네. 미안하네. 장인어른,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펜션 이만큼 운영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젊은 사람도 못할 일인데요. 가족들도 다 알게 될 거예요. 풀이 죽은 장인어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위로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그날 저녁은 저와 아내, 장인어른 이렇게 셋이서만 하게 됐어요. 이상하게도 셋이 먹는 자리가 더 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장모님과 처제는 제가 보기에도 장인어른에게 노골적으로 막대했어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싫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죠. 사위인 제가 결혼 1년 만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바로 결혼하고 제가 본 명절 풍경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저희 집에서 명절을 보내고 친정으로 가게 됐죠. 저희 어머니는 친정에 가져가라며 선물도 한가득 챙겨주셨고요. 양손 가득 친정을 갔는데 분위기가 저희 집과는 현저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꼭 크게 싸우기라도 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 분위기를 깨고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장모님은 저보다 제가 들고 온 선물 바구니를 보고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반겨주시니까 저도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며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난번 가족 모임 때처럼 다 같이 둘러앉으니 분위기가 어색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상을 차리셨는데 글쎄 장인어른이 앉는 자리 앞에는 뭐가 있었는 줄 아시나요? 김치, 깍두기, 나물 반찬에 명절이라고는 보기 힘든 초라한 반찬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바쁘셔서 반찬을 잘못 두셨나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고기나 정 같은 반찬도 장인어른 앞에 놔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며 장모님은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 놔뒀는데 왜 굳이 그렇게 반찬을 이리저리 끌고 그래? 우리 남편은 나물이랑 김치만 있어도 잘 먹어. 괜히 고기 먹고 탈이라도 나면 이제 병수발도 들라는 거야? 다리 끌고 다니는 것도 꼴 보기 싫어 죽겠구만. 저는 장모님의 말에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한마디를 했어요. 세상에, 그림의 떡도 아니고 고기 놓고 나물만 먹으라는 거 너무하셨어요. 장인어른 저번에 보니까 고기도 잘 드세요. 다 같이 안 먹으면 괜히 남아요. 다 같이 먹어요. 장인어른은 저를 보며 살짝 미소 지으셨어요. 장모님은 저를 못마땅해 하는 눈치셨지만 그래도 저는 아내와 장인어른을 위해 다 같이 편히 밥을 먹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는 점점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힘든 아내를 대신해 제가 뒷정리도 도맡아 했죠. 아내는 장인어른과 거실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장모님과 주방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모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 그렇게 장인어른께 모질게 대하나 궁금해서 한 번은 꼭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틈을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장인어른과 산책을 하고 오겠다며 나가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서 저는 장모님께 물었죠. 장모님은 왜 그렇게 장인어른한테 모질게 말하세요? 그래도 같이 사는 부부인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그걸 이제야 물어보네.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도 쪽팔려서 그동안 말 못했어. 그러면서 장모님은 제게 그동안 자신이 당해온 서러운 일들이라며 제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초지정을 늘어놓으시더군요. 아내와 처제가 어릴 때 장인어른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셨어요. 사고가 난 것도 바람피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렇게 된 거라며 볼 때마다 그때 생각에 우라가 치민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다리를 절게 되자 장인어른은 화풀이를 장모님께 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쏟아 부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서 장모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이, 집구석에 재수없는 년이랑 살아서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살지. 저저 재수없는 년.
이렇게 말하면서 눈앞에 있는 물건도 마구 던지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시어머니도 살아계셔서 시집살이도 눈물 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울분이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내가 시집살이를 얼마나 지독하게 했으면 악몽을 꾸며 시어머니가 다 나와. 나한테 맨날 아들 잡아먹을 년이라고 눈만 마주치면 소금을 뿌리질 않나? 밥이라도 먹으면 자기 아들 저렇게 만들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고 숟가락 던지고 물 뿌리고. 내가 제정신으로 살았을 것 같아? 나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복수하는 거야. 그동안 저 인간 쩔른발이 수발들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장모님은 제게 아기 받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사위인데 제가 있을 때도 장모님이 장인어른께 막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죠. 장모님, 그래도 처제나 아내가 있을 때는 안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두 분 사이에서 있던 일인데 처제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중간에서 힘들 거예요. 저도 보기 좀 안 좋기도 하고요. 지난 과거야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대신 제가 사위로서 더 잘해드릴게요. 최대한 장모님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좋게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야말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런 분란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장모님과 대화하고 나니까 장모님은 대놓고 장인어른을 무시하는 걸 자제하는 듯 싶었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줘서 그런지 제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런 제 노력에도 한 달 뒤 저는 장모님과 사이가 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장인어른이 아니라 처제 때문인데 지금 생각해도 황당 그 자체였어요. 그날은 제가 연차를 내고 만삭인 아내와 산부인과 진료를 갔던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좀 쉬려는데 웬일로 장모님께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습니다. 장모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게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서 혹시 지금 전화 길게 가능한가? 그럼요. 무슨 일이신데요? 저번에 나한테 사위 노릇 제대로 하겠다고 했잖아. 이번에 사위 노릇할 기회 좀 줄까 하고 우리 딸이 이번에 재혼을 하는데 혼수 해갈 돈이 좀 모자라서 5천만 원만 좀 도와줘. 저는 장모님의 황당한 요구에 놀람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제게 뻔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사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지 않나. 하나뿐인 처제 결혼하는데 그것도 못 해줘? 장모님, 지금 이 집도 대출이 70%가 껴있어요. 이자 내기도 벅찬데 무슨 아파트 담보로 혼수를 보태요. 저희가 사정만 좋았어도 도와드렸을 텐데 저희 사정도 어려워서 힘들 것 같아요. 장모님의 어이없는 요구에 안 된다고 거절했고 장모님은 제게 사위라고 있는 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애초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건 처제 마음이지만 하더라도 본인 형편껏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장모님은 마치 저에게 큰 돈을 맡겨둔 사람처럼 요구하셔서 황당할 뿐이었죠.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전화로 저 정도 말만 하고 그만둘 분이셨겠어요? 제가 처제 재혼하는데 돈 안 해줬다고 했던 만행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글쎄 일하고 있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사위 노릇 제대로 하겠다면서 대체 그 노릇은 언제 할 건데? 이번에 우리 동네 친구들이랑 여행 갈 건데 돈 200만 원만 좀 보내. 장모님, 저희 곧 애기도 태어나고 들어갈 돈 많아요. 공무원 월급 빤한데 그렇게 돈을 턱턱 드릴 여유가 없어요. 대신 제가 놀러 가시는 날 용돈 좀 챙겨 드릴게요. 곧 아기도 태어날 테고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장모님은 저만 보면 사위 노릇하라며 돈 타령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된다고 거절하면 화를 내곤 끊으셨고요.
그러다 한 번은 아내가 펜션에서 하루 쉬고 싶다길래 가게 됐어요. 저는 오랜만에 아내랑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갔는데 장모님 덕에 그날 아주 전쟁 제대로 치르고 왔습니다. 아내와 같이 펜션에 도착해서 들어가는데 장인어른과 기쁘게 인사를 하며 악수를 나눴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저를 본체 만체하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이랑 짧게 인사를 하고 거실에 앉았죠. 그런데 장모님은 제게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저를 보며 통화를 하셨어요. 난 사위가 있어도 없는 것 같아. 꼬다는 보리자루도 아니고 뭐 좀 해달라고 하면 핑계가 많어. 그러면서 무슨 사위라고. 입만 살아가지고는 말로는 벌써 집을 한 채 사줬다니까. 사위 노릇 입으로는 누가 못해. 네, 맞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제가 장모님께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장인어른은 제게 미안하다며 안절부절하시고 아내도 미안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장모님의 통화가 끝나자 주방으로 가는 장모님을 뒤쫓아가서 말했죠. 장모님, 제가 돈 못 해드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알긴 아네. 자네도 양심에 찔리지? 그놈의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무슨 돈으로 유세를 떨었나 싶지? 제가 돈 쌓아두고 안 해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저 더 이상 장모님이랑 잘 지내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나 협박하나? 아무것도 없는 그지사회라고 불쌍하게 여겼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알아서 해. 내가 뭐 그딴 말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저는 장모님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용돈 드리려고 챙겨온 돈이 있었거든요. 뭐 어쩌겠어요. 장모님은 이미 저를 사위로 인정하길 원하지 않으시길래 저도 보란 듯이 장인어른께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제게 화를 내며 장인어른만 부모냐며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이렇게 말했죠. 아니, 사위가 꺼다 놓은 보리자루라면서요. 원래 보리자루에서는 돈 안 나와요. 제 말에 장모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르더니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아내도 화가 난 목소리로 장모님께 말했어요. 엄마, 진짜 나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아내는 장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유독 장인어른을 따르던 아내는 장모님이 장인어른에게 막말하고 하대하는 모습을 가장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장모님과 아내는 평범한 엄마 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오히려 처제가 장모님과 더 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제가 장모님을 빼다 박은 듯이 성격이며 다 닮았거든요. 상황이 이러니 장모님은 아내도 대놓고 구박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말리려는 아내에게 장모님은 또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너는 서울에서도 전화는 아빠한테만 하더니만 이제 와서 엄마한테 아는 척이야? 엄마랑 말만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말하고 싶겠어? 돈이 없으면 분수껏 보내. 초혼도 아니고 재혼이면서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가려는 사람이 어딨어? 아빠 닮아서 함부로 말하기는. 너는 그 주둥이가 문제야. 네 새끼 꼭 너처럼 키워서 이런 말이나 듣고 살아봐. 장모님은 만삭의 아내에게도 이런 막말을 쏟아붓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임신한 딸한테 이렇게까지 말하는 엄마 본 적 있으신가요? 아내는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나는 시어머니랑 대화하면 마음이 편한데 우리 엄마랑 대화하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제가 봐도 장모님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셨고 아내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장모님께 잘해보려고 노력했죠. 저라도 잘하면 사이가 다시 좋아질까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모님의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장모님인데 저희 엄마를 챙길 때만큼 정성을 다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치를 열 정도로 하진 못해도 처가댁이 있는 동네에서 가장 좋은 식당을 예약했죠.
그리고 선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고 안마의자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사위 노릇 안 한다고 화내던 장모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한테 해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준비했는데 저희 엄마는 아직도 안마기 너무 좋다고 쓰실 때마다 말하곤 하시거든요. 그랬는데 장모님의 반응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최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뒤 장모님께 현금을 선물로 드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칠순 축하드려요. 장모님은 돈 봉투를 보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돈을 꺼내보시더군요. 그리고는 현금 다발을 보더니 표정을 굳히고 말하셨어요. 설마 준비한 게 이게 다인 건 아니지? 그럼요. 집에 안마의자도 왔을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장모님은 코웃음을 치며 돈 봉투를 책상에 집어던지듯 말했어요. 큰딸년이 엄마를 무시하니까 이젠 사위까지 장모를 무시하네. 장모님, 제가 무시를 하다뇨. 저희 어머니 칠순에도 똑같이 해드렸어요. 제가 어디 한쪽만 챙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장모님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글쎄 제가 장모 알기를 개똥으로 안다며 악을 쓰며 화를 내는데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내가 놀랄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저는 장모님께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장모님은 저를 보며 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칠순에 중형차 받고 집도 받는다는데 나는 뭐? 안마의자? 안마나 하면서 일이나 하라는 거야? 뭐야? 그리고 어디 식당 일하는 여편네랑 똑같은 취급을 해? 날 완전 거지 취급하는 게 아니고서야 이딴 걸 선물이라고 들이밀어? 장모님, 진정 좀 하세요. 대체 누가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자리에 일어나서 노발대발하는 장모님을 말리며 말했지만 장모님은 앞에 있던 숟가락을 들고 아내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말했어요. 이 미친년이 딸년이라고 죽어라 키웠더니 나는 이 정도만 받아도 알아서 입 다문다고 네가 그랬지? 나쁜 년 저거 쩔른 발이 아빠 편만 들 때부터 싹수가 노랗더라니. 그런데 그때 장모님을 제압한 건 뜻밖에도 장인어른이었어요. 장모님이 악에 받쳐서 막말하는 걸 가만히 듣던 장인어른은 장모님께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놈의 여편 내가 듣자 하니까 이제는 자식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 더 이상은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아. 이 상황에 장인어른이 화를 낼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에 모두 제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듯 보였어요. 장인어른이 화를 내며 말하고 식당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그제야 장모님께 큰 소리를 치며 말했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장모님한테 1,000만 원을 드린 게 잘못된 것 같네요. 봉투는 다시 가져갈게요. 이런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분이었는데 2번 다시는 아무것도 안 챙길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는 돈 봉투를 다시 챙겨들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은 저에게 왜 줬다 뺐냐며 쌩 난리를 치셨습니다. 끝까지 돈 가지고 괴팍하게 나오니까 치가 떨릴 정도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내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앞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며 큰 소리를 치고 함께 나와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계좌이체로 안 보내드리고 현금으로 뽑아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랬으면 장모님은 배째라며 돈 못 준다고 난리를 쳤을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내와 나가는데도 장모님은 뒤에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야, 돈은 주고 가. 줬던 돈을 왜 가져가는데? 만삭의 딸 걱정은 안 하고 끝까지 돈만 차는 엄마를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날 아내와 나와서 저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함께 식당을 나왔어요. 저는 아내를 먼저 집에 보내고 장인어른과 대포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저는 장인어른과 대화를 하다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됐어요. 술이 조금 들어가자
장인어른은 제게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바람 펴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더니 이제는 돈에 미쳐서 집구석을 뒤집어 엎네. 장모님이 바람을 피셨다고요? 바람도 한두 번 핀 게 아니야. 하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집사람한테 정신 차리라고 몇 번을 말했나 몰라. 딸이 둘이나 있으면서 왜 그러냐고 몇 마디 했더니 그걸 시집살이 했다고 지금까지 떠드는데 이제 이골이 난다 정말. 장인어른께 들은 말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바람은 장모님이 폈으면서 저한테는 장인어른 탓을 했던 겁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장모님이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건 장인어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방에서 여자와 커피 한 잔 마신 걸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이건 아내도 나서서 해명했지만 장모님은 끝까지 장인어른이 바람을 폈다며 몰아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듣고 나자 장인어른이 더 안타까웠어요. 장인어른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식들 때문에 지금껏 버텼는데 둘째는 점점 지 엄마 닮아가고 내가 언제까지 저 횡포를 보고 살아야 하나 이젠 진절머리가 다 나. 저는 울먹이는 장인어른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사실 펜션도 낙후돼서 손님도 별로 없었고 오래된 곳이라 손님이 정말 없긴 했어요. 장인어른이 오랜 세월 운영했던 곳이라 아쉬운 마음에 그냥 유지만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인어른은 제게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장인어른의 손을 잡아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손을 양손으로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네 장모랑 이혼해야겠어. 내가 말년에 이렇게 살기도 억울하고 이제는 내 자식들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하는데 이 꼴을 보고 어떻게 살아. 내 딸이랑 사위가 나처럼 억울하게 사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지. 갑작스런 장인어른의 말에 저는 얼떨결에 박수를 쳐드렸어요. 그동안 제가 봐도 장인어른은 일방적으로 장모님께 당하기만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이때는 장인어른이 술김에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혼이 다짐이 어렵지 한번 결심하고 나니까 장인어른은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하셨어요. 정말 2주도 안 돼서 펜션도 금 매물로 내놔버리고는 장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황혼 이혼하고 각자 알아서 살자. 말년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채로 살면 인생이 불쌍하지 않겠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제 갈 길 가자고. 장인어른의 말에 장모님은 처음에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름발이가 어디 가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말년에 나니까 데리고 살지. 그래, 이혼해. 누가 무서워서 못해? 각자 살아. 장인어른은 장모님과 이혼을 하고는 원래 고향이었던 전라도로 가버리셨어요. 저와 아내는 장인어른의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축하해드리며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었죠. 장모님은 현재 장인어른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저와 아내만 알고 있어요. 이혼 후에 두 분은 어땠는 줄 아세요? 그렇게 돈 타령하며 유난스럽게 재혼했던 처제는 결국 1년도 못 살고 또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제는 이혼하고 장모님을 찾아갔어요. 또 같이 살자고 간 것 같은데 장모님이 얼마 전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내가 정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혀 깨물어야 죽을 상황이야. 저 지지배가 이혼하고 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돈을 얼마나 물쓰듯 쓰는지. 나 이제 빵 하나 살 돈도 없어. 나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네. 장모님은 그렇게 처제를 싸고 돌더니 처제한테 가진 돈을 전부 뜯기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빌려줬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 제가 거절하자 아내한테 전화한 것 같았죠. 아내는 그래도 엄마라고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고 100만 원을 보내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 보내줄 수 있는데 두 번 다시 돈 얘기 꺼낼 거면 전화하지 마. 처제는 장모님 옆에 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골수까지 빨아먹고 사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래도 장모니까 명절이라고 찾아갔는데 어찌나 살살기며 챙겨주던지 돈 안 준다고 사위 취급도 안 하더니만 제가 가니까 굴비까지 구워서 제 밥을 챙겨주며 말하더군요. 우리 사위가 잘 먹어야 집안이 살지. 애도 태어나서 어깨가 무거울 텐데 이것 좀 먹고 힘내. 그러면서 가시를 다 발라서 제 밥에 올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숟가락을 내려두며 말했습니다. 비린내 나서 못 먹겠어요. 이 비싼 굴비를 어떻게 구우면 이런 비린냄새가 올라와요? 미안해. 내가 다시 해올게. 조금만 기다려. 됐어요. 그냥 고기나 먹을게요. 그러자 장모님은 반찬으로 있던 고기가 식었다며 다시 데워준다며 가져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아내에게 막말하던 장모님은 아내가 오면 아내가 누울 자리에 음식까지 신경 쓰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애 보느라 힘들 텐데 내가 이불도 싹 세탁해놨어. 편히 쉬어. 내가 손주 봐줄 테니까. 근데 나 용돈 좀 조금만 주면 안 될까? 장모님은 꼭 잘해주고는 저렇게 돈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아내는 처제를 나가서 일 시키라며 화를 내고 절대 돈 한 푼도 못 준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그런데 처제는 장모님이 아무리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야말로 거머리가 된 채로 장모님 옆에 딱 붙어 있더군요. 어쩌겠어요. 장모님의 작품이 처제인걸요. 저는 얼마 전에 장인어른이 계시는 여수에 다녀왔어요. 장인어른은 요즘 10년은 젊어지신 것처럼 표정도 좋으시고 성격도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둘이서 오붓하게 오랜만에 낚시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도 장인어른이 편해 보인다며 안심하니까 저마저 좋았습니다. 황혼 이혼 후 더 편안해진 모습을 보니 부부간의 의를 맞추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구나 싶었어요. 장인어른은 제게 자기 결혼 생활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도 장인어른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작은 분란이 생겨도 서로 차분하게 풀어가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장인어른의 말씀처럼 이 긴 사연을 반면교사 삼아서 모두들 행복하길 바래서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화목한 가정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